폭풍의 언덕은 30살의 요절한 에밀리 브론테가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유일한 소설이다. 황량한 들판 위 외딴 저택 워더링 하이츠를 무대로 벌어지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비극적인 사랑. 에드거와 이사벨을 향한 히스클리프의 잔인한 복수를 그린 작품으로 작가가 앨리스 벨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을 당시에 그 음산한 힘과 등장인물들이 드러내는 야만성 때문에 반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멜빌의 백경과도 곧잘 비교될 만큼 깊은 비극성과 시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궁벽한 시골 구석에 묻혀 이름 없이 짧은 생을 살다간 여성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한 폭풍의 언덕은 구체적 현실 세계와 그것을 초월한 정신 세계를 그린다. 에밀리 브론테는 교훈적이고 도덕적이었던 당시 빅토리아 왕조의 이상적인 풍토 가운데서 개인의 실존, 정열과 의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에 관심을 두었다. 본능적이며 야만적이기까지 한 히스클리프와 오만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그에게 끌리는 캐서린. 에밀리 브론테는 이렇게 이상화되지 않은 현실의 인간을 창조해 선과 악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선악이 한데에 어울려 몸부림치는 인간 실존의 세계를 강렬한 필치로 그려냈다.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1장 1801년 집주인을 찾아갔다가 막 돌아오는 길이다. 이제부터 사귀어 가야 할 그 외로운 이웃 친구를. 여긴 확실히 아름다운 고장이다. 영국을 통틀어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곳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람을 싫어하는 자에겐 다시 없는 천국이다. 더구나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이 쓸쓸함을 나누어 갖기에 썩 알맞은 짝이다. 멋진 친구. 말을 타고 다가가는 나를 보고 그의 시커먼 두 눈이 눈썹 아래에서 미심쩍게 찌푸려지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이름을 대자 그의 손가락들이 잔뜩 경계하며 조끼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그에게 호감을 품었는지 그는 상상도 못했으리라. 히스클리프 씨죠?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제 이름은 로구드로 이번에 새로 세든 사람입니다. 도착 즉시 찾아뵙는 것은 제가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빌리고 싶다고 억지로 때를 써서 거북하지나 않으셨는지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생각이 있으셨다고요? 드러시 크로스 저택은 내 집이요. 그는 약간 놀란 듯이 말을 막았다. 내 힘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성가시게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요. 자, 들어오시오. 그 들어오시오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내뱉은 터라 꺼져버려라 라는 투로 들렸다. 게다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기대하고 있던 대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는 상대편이 그런 식이니까 도리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가 나보다도 훨씬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라 더욱 재미가 났던 것이다. 내가 탄 말이 앞으로 대문을 자꾸 밀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주머니에 꾹 찔렀던 손을 빼고 문에 걸린 사슬을 풀었다. 그러고는 곤란 사람처럼 앞서 걸어가다가 안뜰에 들어서자 소리를 쳤다. 조셉, 로구드 씨의 말을 몰고 가. 그리고 포도주를 좀 가져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을 본 나는 이 집에는 하인이 한 사람 뿐이로군.
포석 틈으로 풀이 자라고 생나무 울타리를 사람이 손질하는 대신 소가 뜯어먹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셉은 나이가 지긋한, 아니 아주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정정하고 근력은 좋지만 아마 굉장히 나이가 많을 터였다. 아이고 하느님. 그는 내 말을 맡을 때 몹시 불쾌한 듯 나직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또 씁쓸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투로 짐작컨대 가엾게도 이 늙은이는 위가 나빠 점심밥을 잘 소화식 주십사하고 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귀찮아서 하느님을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워더링 하이츠란 히스클리프 씨의 집 이름이다. 워더링이란 이 지방에서 쓰는 함축성 있는 형용사로 폭풍이 불면 위치상 정면으로 바람을 받아야 하는 이 집의 혼란한 대기를 표현한 말이다. 정말 이 집 사람들은 줄곧 그 꼭대기에서 1년 내내 그 맑고 상쾌한 바람을 쐬고 있을 것이다. 집 옆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전나무 몇 그루가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나 태양으로부터 자비를 갈망하듯이 모두 한쪽으로만 가지를 뻗고 늘어선 앙상한 가시나무를 보아도 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북풍이 얼마나 거센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다행히 이 집을 지은 건축가는 그것을 감안하여 튼튼히 지었다. 좁은 창들은 벽에 깊숙이 박혀 있고 집 모서리는 크고 울퉁불퉁한 돌로 견고하게 되어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집 정면에 특히 현관문 주위에 새겨진 수많은 기괴한 조각에 감탄했다. 현관문 위에 부스러져 가고 있는 사자 몸뚱이에 독수리의 머리를 가진 괴물과 알몸뚱이 사내 아이의 조각 가운데 1500년이라는 연대와 헤어튼 언쇼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몇 마디 칭찬을 하고 퉁명스러운 주인에게 그 집의 간단한 내력을 얘기해 달라고 청하고 싶었지만 문간에서의 그의 태도가 빨리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버리라는 듯한 눈치인데다가 나로서는 집 내부를 속속들이 돌아보기도 전에 그의 불끈하는 성미를 부채질하고 싶지는 않아 그만두기로 했다.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선 곳이 가족들의 거실이었고 거기까지는 현관도 복도도 거치지 않았다. 이 고장에서는 그러한 방을 특히 하우스라고 불렀다. 그런 방은 보통 부엌과 응접실을 포함하지만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부엌을 아주 딴 쪽으로 밀어붙여 버린 것 같았다. 사람들 짓거리는 소리와 부엌 살림 덜그덕거리는 소리 정도만 저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큼직한 벽난로에는 굽거나 끓이거나 빵을 구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번쩍이는 구리 냄비와 여과기 따위도 눈에 띄지 않았다. 정작 방 한 귀퉁이에는 커다란 참나무로 만든 실ong에 은주전자와 큰 잔과 커다란 주석 접시가 층층이 여러 단으로 천장에 닿을 듯이 쌓여 있어 난로의 불빛과 열을 멋지게 반사하고 있었다. 반자는 처음부터 돼 있지 않아 자세히 보면 천장 속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고 귀리떡과 쇠다리와 양고기 그리고 돼지고기가 듬성듬성 놓인 나무 실ong으로 그 일부분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었다. 벽난로 위에는 여러 가지 낡은 구식총과 말 한 장에 다는 두어 자루의 권총이 걸려 있었고 장식 삼아 야단스럽게 빛깔을 칠한 3개의 차 깡통이 벽 선반에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매끄러운 흰 돌을 깔았고 의자는 등이 높고 초록빛으로 칠한 원색적인 물건들이었다. 그 밖에도 한두 개의 육중한 검은 의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찬장 및 아치 모양으로 된 곳에는 큼직한 밤색 어미 포인터 한 마리가 깽깽거리는 강아지 떼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고 그 외에 다른 개들은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방이며 가구 등속은 투박한 외모와
바지에 각반이나 차야 어울릴 억센 다리를 가진 소박한 북쪽 농부의 것으로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이 산중 5, 6마일 안쪽에서는 어느 집에서나 둥근 탁자 위에 거품이 넘치는 커다란 맥주잔을 앞에 놓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에게는 그의 거처나 생활 양식과는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데가 있었다. 얼굴은 집시처럼 검지만 차림새와 태도는 신사이다. 신사래야 시골 유지 정도의 신사로 단정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잘생기고 곧은 체구라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는 않고 약간 침울한 편이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그를 얼마만큼 천한 자존심을 풍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마음속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가 무뚝뚝한 것은 감정을 야단스럽게 드러내 보이는 것, 이를테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내보인다든가 하는 것이 싫어서라는 것을 나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이라든가 미움의 감정을 똑같이 마음속에 접어두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을 받는다든가 미움을 사는 것을 대단치 않은 일로 여기리라. 아니, 이건 나의 지나친 속단이고 너무 내 멋대로 그를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히스클리프 씨가 아른 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몸을 도사리는 데는 나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성질이 좀 별나다고 해두자. 어머니는 내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고 바로 지난 여름만 해도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사람됨이 못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날씨 좋은 한 달을 해변에서 즐기는 동안 나는 정말 매혹적인 아가씨와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쪽에서 나를 아른 채 하지 않는 동안은 내 눈에는 정말 여신 같은 아가씨였다. 나는 이른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어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바보라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은 짐작했으리라. 드디어 그녀도 내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나를 돌아다보게 되었다.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귀여운 눈길이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던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마치 달팽이처럼 냉랭하게 움츠러들어서 그녀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더욱 싸늘히, 더욱 멀찍이 물러섰던 것이다. 결국 그 순진한 아가씨는 가엾게도 자신이 잘못 짐작했다고 생각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어머니를 졸라 해변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별난 성격 때문에 나는 일부러 매정스럽게 군다는 소문이 나고 말았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는 집주인이 벽난로에 받침돌이 있는 데로 다가오자 그 반대편 끝에 앉아서 한동안의 침묵을 메우기 위하여 그 어미개나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그러자 개는 새끼들을 떼어놓고 내 다리 뒤로 늑대처럼 기어 올라서는 잇몸을 드러내고 흰 이빨 사이로 침을 흘리면서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처럼 굴었다. 내가 쓰다듬자 개는 길게 목구멍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개는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는 개가 더 사납게 덤비지 못하게 발길로 툭 차면서 개와 함께 으르렁대듯 말했다. 이놈은 귀여움을 받아본 일이 없거든. 애완용으로 기른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다. 조셉! 조셉은 지하실 속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으나 올라오는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지하실로 내려가고 나는 사납게 생긴 암캐와 아까부터 그놈과 함께 나의 일거일동을 심술궂게 감시하고 있던 2마리의 험상궂은 털보 셰퍼드와 마주 앉게 되었다. 그놈들에게 송곳니로 물어뜯기고 싶지 않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제까지 것들이 말없이 업신여겨도 알게 뭐냐는 생각에서 경솔하게도 내 멋대로 그 세 놈에게 눈을 깜박거리기도 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는데 내 찌푸린 얼굴이 암놈의 비위를 몹시 거슬렸던지 놈이 갑자기 발칵 성을 내며 내 무릎에 덤벼들었다. 나는 그 놈을 냅다 떠밀고는 냉큼 탁자로 막아놓았다. 이렇게 한 것이 벌집을 온통 쑤셔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5-6마리나 되는 4발 돋친 마귀들이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어린 놈 할 것 없이 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니 말이다. 내 발꿈치와 코트자락이 주로 놈들의 공격 대상인 모양이었다. 나는 쇠 부직갱이를 들고 솜씨껏 큰 놈들을 막아내면서 이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누구든 이 집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느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그의 하인은 부하가 날 만큼 꿈을 대면서 지하실 계단을 올라왔다. 난로가에서는 물어뜯고 지저대며 온통 대소동이 벌어졌는데도 그들은 여느 때보다 단 1초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다행히 부엌일을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좀 더 빨리 와주었다. 옷자락을 걷어올려 2 팔을 드러내고 불에 2 볼이 붉게 익은 억센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우리들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무기를 휘두르고 말로 꾸짖는 그녀의 솜씨가 워낙 훌륭해서 소동은 신기하게 가라앉고 주인이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저 강풍이 불고 간 바다처럼 가슴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서 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나는 이런 엉터리 대접을 받은 참이라 나를 흘겨보며 묻는 주인의 태도를 곱게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나는 투덜거렸다. 귀신 들린 돼지들도 대개 저 개들보다 성질이 고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 호랑이 떼를 안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뭡니까? 저놈들은 가만히 놔두는 사람에게는 성가시게 굴질 않소. 하고 말하며 그는 포도주 병을 내 앞에 놓고 탁자를 제자리에 고쳐 놓았다. 지키는 게 개들이 할 일이니까요. 포도주나 한 잔 드시오. 됐습니다. 물리지는 않았소? 물렸더라면 나도 놈에게 부직갱이 자국이라도 내주었을 겁니다.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좀 누그러지며 싱긋이 웃었다. 자, 좀 당황하셨군. 로구드 씨, 자, 좀 드시오. 이 집안엔 찾아오는 사람이 워낙 드물어서 주인이나 개들이나 모두 손님 대접할 줄을 몰라요. 자, 건강을 위하여.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에 대한 축배를 들고 나니 똥개들의 좋지 못한 행실 때문에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것도 멋쩍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자진해서 상대편의 재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그러한 눈치였으니 말이다. 아마도 공연히 세입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신중한 생각이 든 탓인지 대명사나 조동사를 생략해버리는 그의 딱딱한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화제라고 생각한 듯한 이야기,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은거할 곳의 장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얘기한 화제에 관해 그는 매우 똑똑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내일 다시 찾아오리라고 스스로 마음먹을 만큼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는 분명 내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다시 찾아갈 작정이다. 그에 비해 내가 얼마나 사교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 놀라운 일이다.